안녕하세요. 제 인생을 철저히 무너뜨린 사람들이 자멸한 순간을 목격했던 40대 여성입니다. 흔히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 자주 하잖아요. 전 그저 고마운 마음에 베풀었던 호의일 뿐이었는데 그게 마치 당연하다는 듯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엔 그 사람들로 인해 제 인생에 제일 큰 상처를 받기도 했는데요. 그렇지만 헌신한 사람을 처참하게 버린 그 사람들은 결국엔 하늘의 벌을 받았습니다. 고사에서 온 말 중에 강가에 앉아있으면 언젠가 원수의 시체가 떠내려오는 걸 보게 된다 하는 말이 있는데요. 딱 이 말에 맞는 일이 저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저희 집은 어릴 적부터 무척이나 가난했어요. 엄마 몸이 늘 약해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고 아빠 혼자 현장 일을 하시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전 외동딸로 아픈 엄마를 어릴 때부터 돌보며 그렇게 지냈고요. 늘 팍팍하고 힘들었던 제 인생에 한 줄기 빛이 생겼던 건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였네요. 전 학자금으로 겨우겨우 대학에 들어갔는데 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저보다 3살 많은 선배가 있었어요. 그 선배는 공장을 운영하는 부친 덕분에 한 번도 굶거나 어려운 시기 없이 편안하게 학창시절을 보냈던 사람이었고요. 저와는 다르게 늘 밝고 명랑한 그 친구를 보면서 참 부럽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 그 선배가 저에게 호감을 표시했을 땐 내심 기분이 좋았답니다. 저와는 전혀 다른 성격과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남자친구와의 연애는 참 즐거웠어요. 제 가정 환경을 다 알면서도 남자친구는 모든 걸 다 포용하고 이해해 줬고요. 그렇게 대학 선후배로 만나 연애를 하게 된 저흰 10년 넘게 연애를 했습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연애를 하다 보면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겪는 거 아시죠? 거의 나중엔 가족이나 다름없이 변하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도 남자친구가 와서 상주처럼 같이 있어줬고 또 엄마가 아플 때면 늘 같이 병원에 가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남자친구와의 연애는 저에게 마치 한 줄기 빛과도 같았어요. 그렇게 10년 넘게 연애하다가 드디어 30대 초반이 되었을 때 저흰 결혼할 수 있었답니다. 시댁에선 큰 반대는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신혼집도 마련해 주시고 지원도 참 많이 해주셨답니다. 다만 결혼하고선 제가 일을 다니지 않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공장 일도 거들어주길 바라셨어요. 우희야, 우린 성배가 우리 뒤를 이어서 이 공장을 잘 끌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선 성배가 공장 일에만 열중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말인데 결혼하고서 네가 일 그만두고 우리 성배 뒷바라지 좀 제대로 해주면 안 되겠니? 우리가 바라는 거 그거 하나뿐이다. 네가 나중에 여기 공장 사무되려면 어차피 다 물려받아서 해야 될 거. 처음부터 와서 공장 사람들 점심도 만들고 그러면 좋잖니.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어머님. 그럼 그렇게 할게요. 전 시부모님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결혼하면서 전 시댁에서 해준 것에 비해 정말 해온 게 거의 없었거든요. 오히려 반대 없이 절 맞아주시는 시댁 식구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전 시댁에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시댁은 제사도 많았고 명절이면 음식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 늘 새벽부터 시댁에 가 음식을 해야만 했고요. 시몬 끝도 없이 잔소리를 제게 늘어놓더라고요. 우희야, 이걸 이렇게 놓으면 어떡하니? 한두 번 제사 음식 만드는 것도 아닌데 오늘 왜 그래? 좀 집중해서 만들어. 정성이 들어갈 거 아니야, 정성이. 국간은 봤니? 네, 어머님 아까 봤어요. 좀 더 끓이면 될 것 같아요. 아유, 이게 뭐야. 너무 심심하잖아. 간을 좀 더 해야지. 내가 언제까지 너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줘야 돼. 이제 네가 맏며느리로서 알아서 척척할 때 안 됐어? 아유, 정말. 시모의 말을 들을 때면 늘 제 심장이 콩닥콩닥 뛰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
그저 제사나 명절을 치를 때 시모가 좀 예민해진 거라고 생각하며 참았죠. 그래도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나선 나름 절 배려해준다고 그 다음 날은 공장 점심을 만들러 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마치 뭐 큰 거 하나라도 내려주느냐 시모가 얘기를 하곤 하더라고요. 오늘 수고했다. 내일은 점심 내가 만들 테니까 넌 집에서 좀 쉬거라. 원래 이렇게 쉬라고 안 하는 거 알지? 오늘 고생했다고 내가 너 특별히 봐주는 거야. 가끔은 내가 이 집에 머슴으로 들어온 건가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남편과의 사이는 너무나도 좋았기에 꾹 참을 수 있었답니다. 남편은 그렇게 고생하고 집에 올 때면 항상 제 다리를 주물러주며 고생했다 절 토닥여주곤 했죠. 여보, 오늘도 힘들었지? 진짜 고생 많았어.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런 거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당신도 알잖아. 나중에 내가 싹 다 없앨 거야. 그러니까 당신 조금만 참아. 내가 공장 이어받기만 해봐. 당신 이런 고생 하나도 안 하게 해주지. 으이그, 말이라도 고맙네. 아, 오늘은 왜 이렇게 손님들이 많았는지 다리가 너무 아팠다니까. 그래도 다들 당신 음식 너무 맛있다고 칭찬이 일색이잖아. 솔직히 엄마가 할 때보다 난 당신이 음식하니까 더 맛있고 좋아. 역시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어. 그렇게 결혼 생활을 이어가면서 저희는 소소하게 행복도 느끼며 잘 지내고 있었어요. 남편은 시부의 공장에서 일하며 그래도 두둑하게 월급을 받아왔고 차곡차곡 모으며 저희는 미래를 준비했었어요. 특히나 아이를 갖고 싶어 여러 번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결혼을 하고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은근슬쩍 시모는 그게 제 탓인 양 얘기를 하시곤 했습니다. 우이야, 너 생리통이 심하다고 하지 않았니? 난 평생 생리통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거 하는 여자들 그쪽이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 산부인과 갔을 땐 이상 있다고 하진 않았어요. 건강하고 규칙적으로 잘하니까 별 문제 없다고 하던데요. 그러냐? 아닌데. 생리통이 있으면 그쪽이 별로 안 좋을 텐데. 그래서 너희들 애가 안 들어서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들을 때면 참 속상하더라고요. 저희도 아이를 무척이나 갖고 싶었거든요. 남들은 잘만 임신한다는데 어째서 우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정말 검사라도 받아봐야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을 했었네요. 전 그래도 산부인과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이상하게 남편은 검진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자긴 이상이 없을 거라는 둥 자신만만해 하더라고요. 그러다 결혼하고서 2년 차에 드디어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임신을 하자 시댁에서도 엄청 좋아하시고 저희 친정엄마도 너무 기뻐하셨어요. 특히나 시댁은 아직 성별도 나오기 전인데도 아들이라며 아예 확정을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예, 내가 며칠 전에 꾼 꿈을 보니까 분명 아들이다, 아들. 너 장남한테 시집 왔으니 아들은 꼭 낳아야 하는 거 알지? 아들 나오면 너 고생 끝이야. 에이, 어머님, 아직 성별도 안 나왔는데요. 그거 확인 안 해봐도 난 다 알아. 아들이야, 분명. 딱 봐도 아들이라고. 우리 집엔 아들 꼭 낳아야 하는 거 알지? 첫째가 딸이면 둘째는 꼭 아들 낳아야 한다. 무조건 아들만 낳으라는 고지식한 시부모님 때문에 좀 머리가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오랜 기다림 끝에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어요. 남편 역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직 배도 나오지 않았는데 제 배에다 대고 아이를 찾곤 했습니다. 아가야, 아빠 왔다. 잘 크고 있지? 얼른 보고 싶다. 뭐야, 아직 손톱만큼밖에 안 한대. 지금 그렇게 말하면 들을 수 있겠어?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내가 요즘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 내 자식이 태어난다니 진짜 꿈만 같다니까. 우야, 우리 진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자. 아니,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자. 그렇게 저희는 매일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임신한 지 4개월 만에 유산이 되었기 때문이었죠. 갑작스럽게 정기검진을 받던 중 아이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고, 그렇게 전 아이와 급작스럽게 이별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처치를 받아야 하는데 남편은 소식을 듣고서 잠깐 들렸을 뿐 끝까지 함께 해주진 않았습니다. 끝나고 전화해. 나 일 때문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지금 공장 일이 바쁘대. 얼른 오라고 하시네. 어? 그래도 조금 이따가 가면 안 될까? 나 무서운데. 뭐가 무서워. 병원에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일단 끝나고서 연락해. 집에 가서 쉬고. 그러더니 훌쩍 가버리는 남편의 뒷모습을 내내 쳐다보며 전 눈물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전 울면서 병원에서 처치를 받게 되었어요. 오히려 병원 간호사분들이 절 위로해주며 괜찮다 토닥여 줬을 뿐 시댁 식구들 모두 절 위로해주진 않았습니다. 그 후로 분위기는 한순간에 달라졌어요. 시몬 절 볼 때마다 한숨만 푹푹 쉬고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전보다 더 저에게 냉혹하게 굴더라고요. 하도 너무 저에게 뭐라고 하시길래 한 번은 제가 폭발한 적도 있었네요. 너 이것도 아직 안 치웠니? 주방이라면서 주변 정리도 하나도 안 하고 이러고 두면 어떡해. 정신머리가 어디가 있는지 원. 어머님, 이거 아까 어머님이 가져다 두신 거잖아요. 왜 요즘 저한테 자꾸 그러세요? 왜 그러시는 건데요? 저 유산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럴 수 있다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저한테 그러시냐고요. 이것 봐라 이것 봐. 넌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됐다. 너 집에 가. 어따 대고 큰 소리를 쳐. 얘 성배야. 니 쳐 데리고 집에나 가라. 그렇게 시부모님과의 사이는 점점 나빠졌고 중간에서 남편은 난감해하더라고요. 남편 직장이 시부모님 공장이었기 때문에 저와 시부모님 사이가 나빠질수록 본인도 불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제 편이 되어줬습니다. 나름대로 중재도 하면서 시부모님께도 화도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시동생도 공장에서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워낙 말수가 적어서 누구를 만나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 이유는 바로 동서가 혼전 임신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임신을 하고 결혼하게 된 동서를 시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아예 대놓고서 복덩이라며 동서를 떠받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복덩이. 그래, 오늘 너 몸은 괜찮니? 괜히 공장에 안 와도 되는데 말이야. 집에서 좀 쉬지. 아니에요. 결혼 준비하기 전에 저도 여기 와서 돕고 그래야죠. 돕기는 무슨, 배도 불러오는데 푹 쉬어야지. 결혼 준비는 걱정하지 말거라. 우리가 알아서 다 해줄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집에서 쉬고 있어. 동선 시부모님께 살갑게 잘했고 그런 동설 시부모님은 더욱 예뻐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동서와의 차별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결혼하면서 시부모님은 시동생네 신혼집을 저희처럼 똑같이 해주시기도 했지만 비싼 고급 SUV 차량도 해주셨거든요. 처음에 그걸 보고서 남편이 좀 툴툴대긴 했어요. 뭐야, 우리 결혼할 때 이런 거 없었으면서 왜 영배네한테 차까지 뽑아줘요? 그거야 네 재수 씨가 이제 아이 낳을 거니까 그러지. 애 낳으면 튼튼한 차가 있어야 한다는데 이 정도는 시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너희도 부러우면 애 낳든가. 엄마,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들어보니까 영배는 다음 달부터 월급도 오른다면서요. 아유, 그야 식구가 더 늘어날 텐데 당연하지. 니들은 그저 니네 둘이서 먹고 살지만 얘는 이제 앞으로 애까지 태어나면 생활비가 얼마나 많이 들겠니? 너도 형으로서 쪼잔하게 그러지 말어. 그렇게 대놓고 차별을 하기 시작하니 그때부터 남편도 너무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화가 시부모한테 향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향하더군요. 마치 제가 임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차별이 생긴 거라고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동서가 출산을 하고 나서부턴 시댁에 가면 동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모든 일은 제 몫이 되었어요. 아이가 1살이 되었을 때도 동선 가만히 앉아 저에게 시키기만 했고요. 형님, 저 물 좀 가져다 주시면 안 돼요? 동서, 그 정도는 동서가 일어나서 해. 나 지금 바쁜 거 안 보여? 아, 아이 보느라 제가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서 그런데 좀 가져다 주세요. 예, 넌 그거 하나 가져다 주는 게 그렇게 힘드니? 아유, 됐어. 둘째야, 내가 가져다 주마. 애 보느라 힘든 애한테 꼭 그렇게 까칠하게 말을 해야 되겠어? 하여간 심볼 곱게 써라, 곱게 써. 아, 아니에요, 어머님. 형님도 주방일 하랴 바빠서 그러시겠죠. 전 괜찮아요. 시댁 식구들은 여우같이 행동하는 동서를 보면서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동서를 더 두둔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이 못 낳는다며 절 타박했던 시댁 식구들이 한순간에 변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하도 결혼하고서 아이가 생기지 않자 한 번은 아예 작정하고서 남편과 저 둘이서 난임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을 거라던 남편도 이참에 검사를 받게 되었고요. 그런데 그 검사 결과가 얼마나 웃겼는지 아세요? 바로 난임 원인이 남편에게 있었던 거였습니다. 정자 운동성이 굉장히 좋지 않아 자연 임신이 힘든 상황이었죠. 애초에 첫 임신이 되었던 것도 정말 희박한 확률에서 되었던 거였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실을 시댁에 말하자마자 그때 이후로 뭘 했는지 아마 여러분이 들으셨다면 정말 기가 차서 어이가 없으셨을 겁니다. 그 전까지 까칠하게 얘기를 하던 시모가 제 손을 잡고 갑자기 따뜻하게 얘기를 하는 거 있죠? 우이야, 우리는 애초에 너희 둘이서만 행복하게 잘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아, 요즘은 아예 안 낳고 사는 부부도 많다잖니. 괜히 마음 쓰지 말고 앞으로는 둘이서만 잘 살 생각만 하거라. 어머님, 아이 꼭 낳아야 한다면서 그러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유, 내가 언제. 난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 뭐 손주야 둘째 내가 이제 둘째도 낳고 복작복작 하잖니. 우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너희 둘이서 행복하게 지금처럼 잘 지내기만 하면 돼. 아들이 아이를 갖기 어려운 몸 상태라는 걸 알아서 그랬는지 시부모는 그때부턴 또 저한테 잘해주는 척을 하더라고요. 마치 원래부터 잘했던 것처럼 저한테 그러시는데 진짜 기가 차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부턴 시댁과의 트러블은 갑자기 싹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마 제가 시집살이로 남편과 못 살겠다고 선언하면 아들이 평생 혼자 살게 뻔하니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댁과의 문제는 그렇게 사라졌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결혼 5년 차가 지나면서 남편이 슬슬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자꾸만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약속이 있다며 나갈 때가 많아졌어요. 거기다 술을 어찌나 많이 마시는지 정신을 못 차리고 올 때도 많았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남편과도 종종 다퉜죠. 언제까지 그렇게 술을 마시고 다닐 거야? 당신 갑자기 왜 그래? 술도 잘 못하는 사람이 요즘 일주일 내내 술 마시고 들어오는 건 알고 있어? 아이, 그냥 친구들이랑 요즘 할 말도 많고 그래서 술집 가는 거야. 나도 좀 스트레스도 풀고 그러자. 당신이야말로 왜 그래? 당신도 밖에서 취미생활하고 그래 그럼.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 안 그러다가 갑자기 왜 그러냐니까? 그냥 나도 좀 즐기면서 살고 싶어서 그런다니까. 그 잔소리하지 말고 당신 할 일이나 해. 사실 남편은 평상시에도 술을 잘 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술만 마시는 걸 보니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었네요. 그러다 남편이 왜 이러는지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루는 쉬는 날 제가 이른 아침부터 친정에 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원래 저랑 남편 차가 2대가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 봤더니
제 차 바퀴가 터져서 도저히 운행할 상태가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자고 있는 남편을 깨울 수는 없고 메시지만 남긴 채 남편 차를 끌고서 친정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 차를 딱 타자마자 좀 이상했어요. 남편이 원래 차를 엄청 아껴서 차 안에선 간식이든 물이든 뭐든 절대 안 마셨거든요. 그런데 차 안에 테이크아웃 커피며 먹고 버린 간식 쓰레기가 그냥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날도 새벽까지 어디서 있다가 왔는지 늦게 들어왔었는데 커피도 2개가 딱 놓여져 있으니 정말 수상하고 이상했어요. 그래서 전 바로 친정에 도착하자마자 블랙박스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 안 영상을 보고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네요. 음성 녹음은 되어 있는 게 아니었지만 영상 중에서 어떤 여자와 바다까지 가서 같이 내리는 모습이 찍혀 있었거든요. 전 그날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 따져 물을 게 아니었는데 전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을 너무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랑 어디서 뭐하고 다니는 거야? 당신 차에서 다 봤어. 도대체 그 여자 누군데? 아, 그거 그냥 친구야. 내가 친구도 못 만나? 친구? 아니, 친구랑 둘이서 바다를 가? 그것도 여자랑? 아이, 뭐 여자랑은 친구 못하냐? 그나저나 당신 진짜 소름 끼친다. 아니, 그걸 왜 뒤져? 왜 마음대로 멋대로 뒤지냐고. 안 그래도 차 몰래 쓴 것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왜 그걸 뒤지고 앉아있어? 뭐라고? 몰래 쓰다니. 부부끼리 차도 좀 바꿔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무리 부부라도 개인 프라이버시는 지켜야지. 이렇게 예의 없이 그러는 게 어딨어? 그러더니 남편은 화를 내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전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분명 남편이 잘못한 것 같은데 왜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서로 냉정 기간을 갖게 되었고 저흰 얘기도 안 하고 되도록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할 말이 있다며 절 붙잡더라고요. 그런데 남편 하는 말을 듣고 전 너무나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우리 이혼하자. 뭐? 이혼?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하자니. 뭐야, 진짜 여자가 있어서 그러는 거야? 아니야, 여자라니. 그게 아니고 그냥 지쳐. 당신하고 살면서 너무 지쳤다고. 안 그래도 나 여러 번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나 도저히 당신하고 못 살 것 같아 그래. 더 이상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부부로서 살 수가 있겠어? 우리 아이도 없고 이쯤에서 그만하자.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뜬금없이 이혼이라니. 무슨 다른 이유 있는 거 아니고? 내가 왜 이혼을 해? 난 절대 못해. 아니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유 없다니까 그러네. 당신 싫다고 해도 난 당신이랑 안 살아. 내 짐 싸서 나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우리 집엔 내가 잘 얘기할게. 그러더니 남편은 정말 자기 집만 들고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엔 집을 내놓았다며 통보를 해왔어요. 전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정말 당황스러웠죠. 당장 집까지 내놓았다고 하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얘기라도 해볼까 싶어 시댁에 가서 얘기를 했지만 시댁은 남편 편만 들었습니다. 성배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걸 우린들 어떻게 하겠니? 성배 마음이 그렇다는데 부모가 어떻게 다 큰 자식을 이기겠어. 네가 그냥 정리하고 나가려무나. 내가 보기엔 성배 마음이 이미 돌아선 것 같다.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저희가 그동안 산 세월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끝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유, 그럼 어쩌자고. 뭐 마음 떠난 애 다리라도 붙잡고 살 거니? 그냥 헤어져. 너도 우리 집에서 이렇게 공장에서 밥하고 그러는 거 지긋지긋했잖니. 왜 그렇게 고집을 피워? 우리도 아들이 싫다는 거 굳이 강요하고 싶지 않구나. 앞으로는 여기 공장에 올 필요도 없으니까 그렇게 알거라.
남편이고 시댁이고 갑자기 이렇게 절 내치려고 한다는 게 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 남편에게 이혼을 하더라도 이유를 알아야 되겠다고 내내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결국엔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남편은 진실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남편은 바람이 난 거였어요. 그래, 나 바람 난 거 맞아. 새 여자 생겼어. 그러니까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자. 뭐? 지금 당신 바람 났다고 인정하는 거야? 어떻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 당신하고 나랑 벌써 알고 지낸 지 10년도 더 넘었어. 더 늦기 전에 정리하고 나도 새 인생 살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자고. 이혼? 절대 곱게 못 해주지. 절대 이혼 못 해. 아니, 안 해. 그러자 남편은 비웃으며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네가 안 하면 어쩔 건데? 뭐 변호사비는 있고? 능력도 없고 처가집도 가난한데 어디서 변호사비를 구할 거야? 내가 좋게 이혼하자고 하잖아. 넌 지금까지 나랑 결혼하고서 일을 하기로 해서 뭘 했어? 애 낳지도 않고 전업주부로 내내 생활했는데 네가 뭐 하나라도 건질 수 있을 것 같아? 뭐 위자료? 야, 위자료 네가 받아봤자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오히려 내가 비싼 변호사 붙여서 너한테 줄 위자료 한 푼이라도 깎는 게 빨라. 알어? 그러니까 조용히 좀 이혼하자. 네가 조용히 이혼해주면 위자료 내가 챙겨줄게. 그럼 되지? 뭐라고? 당신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고도 당신이 멀쩡하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당연하지. 난 너보다 가진 것도 많고 잘난 것도 많지만 넌 가난한 처갓집에 병든 엄마에 능력도 없잖아.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깔끔하게 끝내자고. 괜히 분란 일으켜서 동네 뒤숭숭하게 만들지 말고 깔끔히 헤어지자고. 너랑 나 대학 지인들도 많은데 거기다가 헛소리 퍼뜨리지 마. 알았냐? 대신 내가 위자료는 충분히 챙겨줄 테니까.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당신 그러다가 정말 벌 받아. 나중에 벌 받을 거라고. 이미 너랑 사는 벌 받았잖아. 지금까지 너랑 살았으면 내가 가난한 애 잘 거두고 살면서 내 복 쌓았으니까 괜찮아. 더 질질 끌지 말고 그만 끝내자고. 장모님 병원비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정말 제가 지금껏 알고 있었던 남편이 맞는지 온몸에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어요. 잔인한 남편은 아픈 엄마까지 들먹이며 이혼을 종용하더라고요. 시댁에선 그 이후로 제 연락도 받지 않았고 남편은 계속해서 절 압박해왔습니다. 솔직히 저도 저에게 마음이 없다는 남편을 끝까지 붙잡고 싶진 않았어요.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라도 어떻게든 이 사람을 망가뜨려 놓고 싶었죠. 그렇지만 그때 당시엔 제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더라고요. 친정엄마는 아프지 집은 가난하고 남편 말대로 전 능력도 없었으니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나마 위자료를 두둑히 준다고 하니 그걸 받고 그냥 헤어지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3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어요. 이혼을 하고서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하고 진짜 마음 같아선 저 인간들을 다 찢어버리고 싶더라고요. 한동안 너무 힘들어서 눈을 뜨는 순간부터 지옥같이 느껴졌습니다. 돈을 받긴 했지만 그 돈이 너무 더럽게만 느껴졌고요. 아픈 엄마 둘이 어찌나 울었는지 엄만 저에게 너무나 미안해 하셨죠. 우희야, 미안하다. 엄마가 이럴 때 너한테 큰 힘이 되어줘야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짐이 되어버려서 정말 미안하구나.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나한테 이제 남은 거 엄마뿐인데 왜 그렇게 얘기해. 난 엄마가 이렇게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새 삶을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지역도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면서 그렇게 그전의 삶을 잊고서 살려고 노력했죠. 그러다 제과 제빵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학원을 다니게 되었어요. 전부터 작게나마 카페를 운영하고 싶었는데 이런저런 자격증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학원을 다니며 한 언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저보다 5살이 많았던 그 언니는 집안도 정말 좋고 성격도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일찍 결혼해서 자식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서 이것저것 배우려고 그 학원을 다니고 있는 거였어요. 몇 달 동안 그렇게 같이 학원을 다니며 친해졌고 그러면서 제 상황에 대해서도 그 언니가 알게 되었죠. 그러더니 그 언니가 절 얼마나 많이 챙겨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언니가 나중에 카페 창업을 했을 땐 거기서 취직을 시켜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전 이혼하고서 열심히 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 언니가 저한테 남자를 소개받을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에이, 무슨 남자야. 아유, 됐어, 언니. 내 상황에 무슨, 됐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실은 우리 카페에 몇 번 손님으로 왔었거든. 근데 그때 슬쩍 널 보고서 괜찮은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거든.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랑 둘이 딱 맞겠더라고. 솔직히 미혼은 아니고 한 번 결혼했었는데 7년 전에 사별했대. 정말? 아, 그렇구나. 근데 그래도 지금 내 상황에서 누굴 만난다는 게 좀, 그쪽에서 알면 좀 꺼려지지 않을까? 에이, 네 상황이 뭐 어떻다고. 이혼한 지 5년도 훨 지났고, 그리고 나도 한번 네 상황 슬쩍 얘긴 했거든. 우이 네가 거절할 것 같아서 그래서 나도 얘기했는데 뭐 괜찮대. 그냥 한번 만나봐. 내가 뭐 연애하라고 했어? 그냥 친하게 지내면서 한번 만나보라고. 그렇게 끈질긴 언니의 설득 끝에 전 언니의 소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난 그 사람이 너무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엄청 진솔하고 생각이 깊다는 게 딱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었죠. 저보다 나이는 2살이 많았는데 정말 저보다 훨씬 어른스럽다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전 그 사람과 가깝게 지내며 서로 자주 만나다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제 남자친구는 너무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희 집 상황을 다 알면서도 다 이해해주고 오히려 아픈 저희 엄마를 잘 챙겨주기까지 하더라고요. 남자친구 역시 한 번의 아픔을 겪고 나서 마음이 늘 헛헛하고 쓸쓸했는데 절 만나고서 매일이 행복하다며 저에게 많이 의지를 했죠.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감싸주며 서로를 의지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1년의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 결혼하면서 카페를 그만두게 되었고요. 남편과 사는 동네가 좀 멀다 보니 출퇴근을 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렇게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서 살던 어느 날 저에게 그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었네요. 그날은 제가 3층 건물 청소를 하고 있었거든요. 복도를 닦고 있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누군가 제 등을 톡톡 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봤더니 전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전 동서였거든요. 어? 동서. 어머, 웬일이야. 형님, 여기서 뭐 하세요? 동서, 아니, 여기는 어떻게 왔어? 아휴, 아들 학원 때문에 온 건데, 형님이야말로 왜 여기 계세요? 설마 했더니, 형님 여기서 청소하시는 거예요? 와, 난 진짜 여기서 형님 볼 줄은 몰랐네요. 아니, 근데 여지껏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와, 그래도 이혼하고 잘 살겠더니 했더니만, 이러고 살고 있다니 참. 아니, 그게 아니고, 전 동서의 말에 저는 제 상황을 얘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 동서는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잘라먹더라고요. 아이, 뭘 저한테까지 해명하려고 그러세요. 딱 봐도 알겠구만. 됐어요. 뭐든 하면서 살면 됐죠. 아, 그게 아니라, 아유, 됐다니까요. 아휴, 우리 형님 꼬라지 좀 봐.
돈 받고 나갔다고 가길래 그래도 잘 사는가 했더니 이러고 사는 걸 보면 다들 웃겠어요. 안 되겠다. 제가 팁이라도 좀 줄까요?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그러면서 전 동선 갑자기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하나를 꺼내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황당하게 쳐다보고 있었네요. 아니, 사람 말을 처음부터 들어보지도 않고 보이는 것만 보고서 저러는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뒤에서 또 누군가가 절 불렀습니다. 그건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여보, 거기서 뭐해? 아유, 하지 말라니까. 그런데 제 남편 얼굴을 보고서 동서가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라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더니 깜짝 놀라 묻더라고요. 여보? 여보라뇨? 원장님 아니세요? 네? 아, 아까 상담받으셨던 학부모님이시죠? 그런데 두 분이 뭐 아는 사이세요? 아, 여보, 여긴 내 전 동서. 동서, 여긴 내 남편이야. 사실 여기서 동서 볼 줄은 몰랐네. 동서 나 결혼했어. 남편이라고요? 아니, 그럼 여기 청소한 것도, 어, 여기 우리 남편 건물이잖아. 동선 남편 학원 상담받으러 온 거였구나? 제 말에 전 동선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벙찐 표정으로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전엔 그렇게 무시했던 형님이 3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 학원 원장과 결혼을 했다는데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정말 사실이에요? 형님하고 진짜 결혼하셨어요? 아, 네. 이래봬도 저희 신혼입니다. 여보, 그러니까 괜히 청소하지 말라니까 그러네. 내가 나중에 해도 되는데. 당신 얼른 손 씻고 들어가자. 아, 그러면 시험 결과 보고 연락드리죠. 저흰 그럼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그렇게 남편은 제 한쪽 어깨를 감싸 안고서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전 동성 그 사실을 알고서 기함을 하며 자리를 떠나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저에게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누군가에서 받아봤더니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전 동서였어요. 형님, 저예요, 저 경아. 어? 경아? 아, 동서, 웬일이야? 내 번호 기억하고 있었어? 네, 저번 일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뭘 모르고서. 아, 뭐,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통화할 사이는 아니지 않나? 갑자기 왜 전화한 거야? 그게요, 형님. 그, 형님네 학원에 저희 애 좀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거기 진짜 유명해서 꼭 보내고 싶거든요. 어떻게 안 될까요? 그리고 학원비도 좀 깎아주시면. 뭐?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말해? 그리고 학원비를 깎다니. 동선에 잘 사잖아. 동서 시부모님한테 내달라 그러면 되지. 왜 그걸 나한테 얘기를 해? 전, 전 동서의 말에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게 잘 산다 떵떵거리던 전 동서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학원비를 깎아달라니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뒤이어 전 동서가 하는 말이 더더욱 기가 막히더군요. 저희가 여길 왜 왔겠어요? 저희 시대가 아예 쫄딱 망했어요. 뭐? 망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아버님 공장에 갑자기 불이 나서 죄다 날려먹고 보험도 제대로 안 들어놓으셔서 진짜 말 그대로 쫄딱 망했어요. 거래대금도 밀려서 지금 빚잔치 중이고요. 아주버님이 형님하고 이혼하고 그 만나던 여자랑 결혼했는데 글쎄 그 여자가 술집 여자였더라고요. 결혼하고서도 자꾸 술집 나가는 바람에 대판 싸우다가 이번에 망하니까 그 여자도 도망가고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저희 남편도 요즘 술만 마시고 일도 안 하고 저 혼자 공장 다니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어요. 형님, 저희 사정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도 자식은 키워야 하는데 형님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기가 막히게도 시댁은 아주 폭삭 망해버린 상황이었어요. 하늘에서 정말
천벌을 내렸던 건지 크게 공장에 불이 나는 바람에 공장이 아예 전소가 되었고 거기다가 보험 보상도 받지 못해 진짜 아무것도 못 건지고 망해버렸다더라고요. 거기에 전 남편이 만나던 여잔 술집 여자였고 얼마나 사치가 심했는지 내내 명품 가방에 명품 옷에 사칠 부리다 돈이 모자라면 술집에 또 나가 돈을 버는 바람에 전 남편과 매일같이 싸웠다고 해요. 그러다 망하니 그 여자도 도망가면서 결국 전 남편은 혼자가 된 거였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온몸에 소름이 끼치면서 웃음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절 무시하더니만 진짜 하늘에서 제대로 벌을 내려줬구나 싶었어요. 전 동성 계속해서 애걸복걸 저에게 부탁을 하더군요. 형님, 좀 도와주세요. 저희 애 거기 꼭 보내고 싶어요. 형님이라면 어떻게든 들여보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학원비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내가 왜? 우리가 이렇게 도와줄 만한 좋은 사이는 아니지 않아? 나도 학원 자주 가는데, 그럼 나랑 자주 얼굴 봐야 할 텐데, 내가 엄청 불편하지 않겠어? 그렇게 나 볼 때마다 무시하더니 내 얼굴은 볼 수 있겠냐고. 됐으니까 이런 전화 다시 하지 마. 그리고 나 이제 네 형님 아니야. 어디서 형님이라고 말을 해? 형님, 왜 그러세요? 그래도 예정이 있는데. 예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너희한테 남은 거라곤 난 분노밖에 없어. 니들이 왜 망했는지 알아? 사람 그렇게 무시하고 깔보니까 하늘에서 벌을 내린 거야. 그 벌 받고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사람 무시하면서 살지나 마. 그리고 네 애를 우리 학원에 보내고 싶니? 그런 어마어마한 짓을 저지르고서? 참, 택도 없어 이거사. 또다시 전화하면 그땐 니들이 한 짓 다 떠벌리고 다닐 거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 그러고서 전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고 아예 차단까지 해버렸네요. 전 동서의 얘기를 듣고서 저도 알아보니까 전 시댁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망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집까지 싹 다 처분하고 이젠 어렵게 산다는데 그 콧대가 좀 꺾였는가 봅니다. 어디서 또 소식을 들었는지 역시나 전 시모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정말 뻔뻔한 건 여전했습니다. 우이야, 나다. 어쩐 일이세요? 너 결혼했다며? 둘째한테 들었다. 학원 원장이랑 결혼했다지? 너 혹시 우리 때문에 둘째네 안 받아주는 거면 그러지 말거라. 모르는 척하고 다닐 테니까 네가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 둘째네가 지금 좀 힘들어. 그래도 자기 새끼들 키운다는데 네가 조금만 생각해주면 안 되겠어? 생각이요? 아, 이렇게 생각이 많으신 분이신 줄은 몰랐네요. 근데 어쩌죠? 전 그럴 생각이 추워도 없는데. 죄송하지만 저한테 그렇게 나쁜 악연인 사람들을 저희 학원에 들일 만큼 제가 아량이 그렇게 넓진 않아서요. 다른 학원도 많으니까 거길 알아보시던지요. 우이야, 아유 어째 그러니. 내가 미안하다. 어? 내가 정말 미안하다. 우리 벌 받을 만큼 다 받았어. 그러니 네가 좀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이해라고요? 벌이요? 전 한 번도 벌 준 적이 없는데요. 어디서 벌 받으셨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내리는 벌은 아직 시작도 안 했네요. 사람 그렇게 냉정하게 내치셨으면서 어디서 아량을 원하세요? 참, 양심도 없으시지. 더는 이런 전화 받고 싶지도 않고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그렇게 전 시모의 전화도 끊어버렸습니다. 참 사람이 뻔뻔하고 염치 없지 않나요? 그렇게 상처를 줘놓고선 자기들 힘드니까 이렇게 전화라다니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니 남편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아이들을 가리는 건 아니지만 당신하고 그렇게 악연인데 내가 받을 이유도 없고 거기다 지금 학생들도 다 꽉 차서 받을 여유도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나저나 당신 참 힘들었겠다. 전에 당신한테 들었을 때도 참 힘들고 외로웠겠다 싶었는데
어떻게 여기서 그 얼굴을 마주했어?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 이리 와. 내가 당신 한번 안아줄게. 그렇게 남편은 오히려 절 안아주며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정말 그동안 꿈에서도 시달릴 정도로 저에겐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거였는데 이렇게 전 시댁이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걸 듣고 나니 그나마 제 마음이 조금이라도 치유가 된 것 같아요. 전 남편은 술독에 빠져선 흥청망청 지내고 있다는데 뭐 이젠 제 알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지금의 남편과 함께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거든요. 지금 시부모님도 어찌나 절 좋아하시는지 늘 시댁에 갈 때마다 정말 반가워하시고 좋아하신답니다. 사실 저희가 결혼을 하면서 바로 아이를 가질 준비를 해서 시험관으로 아이를 가졌거든요. 40이 넘은 나이에 그러다 보니 시부모님은 제가 복덩이라며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같이 밥을 먹으려고 반찬이랑 음식을 해서 바리바리 싸서 가면 이제 80이 다 되신 시부모님은 항상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세요. 아이고, 우리 복덩이 이런 거 해오지 말라니까. 그냥 몸만 오라니까 그러네. 아니에요. 저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해요.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밥 먹으면 얼마나 밥이 쑥쑥 잘 들어가는데요. 얼른 앉으세요. 저희 따뜻할 때 먹어요. 정말 우리가 다 늙어서 어쩜 이렇게 복 많은 며느리가 들어왔는지 고맙다, 고마워. 그렇게 절 사랑해 주시는 시부모님과 남편 덕분에 전 행복하게 출산을 앞두고 있답니다. 남편은 저희 친정 엄마에게도 정말 잘하고 있어요. 엄마가 몸이 약하셔서 여행도 잘 못 가셨는데 남편은 한가한 시간이 되면 늘 엄마를 모시고 근교 여행이라도 가려고 한답니다. 장모님, 어떠세요? 여기 분위기 너무 좋죠? 장모님 모시고 오고 싶어서 아주 혼났습니다. 제가 장모님 모시고서 가고 싶은 거 몇 군데 더 있거든요. 다음 주엔 다른 곳도 가봐요. 아이고, 정서방 덕분에 내가 이게 무슨 행복인가 모르겠네. 여기 참 분위기도 좋고 예쁘네. 이런 곳은 둘이서만 와야 되는 거 아니요? 괜히 내가 불청객으로 낀 것 같아가지고. 아유, 불청객이라뇨. 저한텐 우리 와이프만큼이나 장모님도 소중합니다. 제가 앞으로 장모님 모시고 여기저기 많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님 이젠 건강도 챙기셔야 돼요. 운동도 많이 하시고 드시는 것도 잘 드시고요. 그래, 알았네, 알았어. 네, 우리 정서방이랑 앞으로 여행 다니려면 열심히 운동해야 되겠구만 그래. 엄마도 전보다 더 건강해지시고 활기가 넘치시는데 이게 다 지금의 남편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희 너무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사실 이혼을 했을 땐 엄마에게 불을 한 것 같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도 당해 너무 힘들고 외로웠는데 지금은 그때의 힘듦이 싹 다 잊혀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뱃속의 아이와 앞으로 얼마나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기대감이 생기고 있네요. 세상을 살다 보니 참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들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저 역시 전 남편과 헤어졌을 땐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인생은 정말 한 치 앞도 모른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떵떵거리며 잘 사던 시댁이 한순간에 무너질 거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시댁이 그렇게 된 건 다 벌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남들을 무시하고 자만했던 일들이 그렇게 벌로 내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쓰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잘했다 느껴지는 건 지나간 과거에 붙잡히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며 제 인생을 덤덤하게 살아왔던 게 참 잘했던 일인 것 같네요. 만약 배신감에 치를 떨며 과거에 사로잡혀 복수만을 꿈꾸며 살았더라면 제 인생은 지금처럼 행복하진 못했을 것 같거든요. 물론 배신감에 너무나 힘들고 괴롭기도 했죠. 그렇지만 제 인생을 그렇게 나쁜 마음으로 채우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더 독하게 잘 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 마음이 지금의 제 삶을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신의 삶을 좀 더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힘든 그 마음을 슬픔과 분노로 채우는 게 아니라 보다 나를 위해 앞을 보고 나아가는 게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혹여 상처받아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아마 더 밝을 겁니다. 그때까지 자신의 인생을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껴주시길 바랄게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며 늘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